네, 새로운 경제시장의 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천기누설 앵커 문다연입니다. 팍스경제TV에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경제 전문 고란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9월 27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고란 기자의 코인부심, 고란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명절을 기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그러게요. 네. 이게 24일이 마침 금요일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추석 연휴가 시작된 건데, 우려했던 대로 플러스 알파가 없었습니다. 네. 네 곳만 실명 계좌를 받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실명 계좌를 못 받아서 결과적으로 코인 마켓만으로 운영을 하게 됐는데 시장 분위기가 조금 약간 어수선한 면이 있고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히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자님께서도 이렇게 동향 체크하시느라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도 명절을 잘 못 보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금융당국이 예고했던 대로 특근법 유예 기간이 24일을 기점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새로운 암호화폐 시장이 열렸는데요. 관련해서 더 자세한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믿고 보는 고란 기자의 코인부심 생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많은 진통을 겪고 다시 새로운 암호화폐 시장이 열렸습니다. 일단 상황 정리부터 필요할 네. 것 같은데요. 네. 9월 24일 지났습니다. 24일까지 이제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 이게 42곳이고요. 우리가 이제 거래소만 생각하는데 사실 뭐 커스터디 업체나 뭐 지갑 업체나 이런 것들도 신고를 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페이코인, 여기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포함해서 42개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를 마쳤고요. 이 가운데 수탁사업자 등 13곳이 있고 나머지 거래소가 29곳입니다. 관심이 많은 곳은 아마 거래소가 될 테니까 거래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 3개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소를. 네. 첫 번째가 ISMS 인증을 못 받아가지고 아예 폐업을 해야 되는 곳, 여기가 네. 36곳입니다. 이게 ISMS 인증을 받으면 그나마 이제 코인마켓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이곳들은 아예 이제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5일부터 지난 토요일부터요, 여기서는 거래가 하면 안 됩니다. 네. 만약에 미신고 영업을 하다 적발이 되면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기 때문에요. 여기는 그냥 폐업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혹시라도 여기다 돈을 넣어주신 분들이 있다면 이곳 같은 경우에는요, 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최소 30일간 네. 자산 인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등은 다 파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정부가 파악한, 금융당국이 파악한 규모가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대충 이곳에 있는 보관된 자금이 원화 기준으로 한 44억 정도 된대요. 네, 이게 뭐 44억이면 많기도 하지만 이걸 또 36개를 쪼개서 이렇게 보면은 개별로 보면 많지 않은 돈인데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돈을 안 찾으셨다라는 분들은 빨리 마지막 30일. 네, 맞습니다. 빨리 찾으시길 이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가 여기가 가장 문제예요. 실명 계좌를 못 받은 25곳. 네. 여기는 이제 앞으로 코인 마켓만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코인 마켓이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재밌는 비유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빵집에 가서 빵을 사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가서 예전에는 예를 들면 이제 이 25개 가운데 가장 많이 관심을 모았던 게 곱박스니까. 네. 곱박스라는 빵집에 가서 빵을 사고 싶으면 이제 현금을 들고 가가지고 10,000원짜리를 내고 나는 크루아상도 고르고 뭐 이렇게 뭐 밤식빵도 고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곱박스라는 빵집에서는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화를. 빵으로 빵을 사야 네, 되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 옆에 있는 저 업비트라는 빵집에 가가지고 식빵을 사와가지고 식빵을 갖고 와서 식빵에 해당하는 크로와상과 밤식빵을 바꿀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웃고 있지만 참 씁쓸한 그 마음이 드네요. 네. 자, 얘기를 딱 이렇게 들어보면 네. 벌써 감이 딱 오잖아요. 누가 업비트라는 식빵에 가서 식빵을 사가지고 여기로 이거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거래량이 이제 급감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곳이 이제 25개인데 이 가운데 이제 곱박스 같은 경우에는 막판까지 후오비 코리아 같은 경우도 네. 기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안 됐고요.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들은 이제 하루라도 빨리 실명 계좌 받아서 좀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대체적인 예상이 힘들 것 같다. 네. 벌써 이게 약간 저걸 굳이 이용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계 평가는 이쪽에서는 열심히 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과연 누가 실명 계좌를 내줄 것인가, 은행이.
쉽지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앞날은 조금 약간 어둡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세 번째는 뭐 해피한 곳입니다. 네. 기존에도 실명 계좌가 있었고 이번에도 실명 계좌를 받은 네 군데 빅4라고 하죠. 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게 정부가 일종의 이제 거래소 구조조정 작업을 한 건데 그 최대 수혜자가 바로 이 빅4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중심으로요. 지금도 그런데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우려스러웠던 결과긴 한데요. 최종적으로 역시 빅4 거래소들만 살아남은 형국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까지 사업자 신고에 좀 몸을 열심히 울렸던 이제 공을 들였던 거래소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고팍스 같은 경우에는 실명 계좌 확인 이벤트도 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좀 거의 받을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음. 기대를 모았거든요. 그래서 네. 저 이게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데 고팍스가 그야말로 실명 계좌 이벤트. 네. 개인적으로 저도 여기 회원이라서요. 저도 이 사전 이벤트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할 거면 진짜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네.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이제 못 아. 받았다라고 해서요. 당일에요. 4시, 네, 당일에 4시부터 이제 그 오후 4시부터 원화 입금을 받지 않는다. 원화 마켓을 닫겠다라고 이제 공지를 올렸습니다. 공지를 올리면서 몇 가지 글들이 이제 돌았는데요. 그 이준행 대표가 네. 자기 직원들한테 이제 쓴 글들이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네, 정말. 그리고 이 상황을 보니까 왜 고팍스가 이런 왜 이렇게 자꾸 사람들한테 투자자들한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고팍스가 잘못한 거거든요.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실명 계좌가 나올 테니까 우리 떠나지 마세요라고 계속 메시지를 줬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17일 이후부터 정리할 수 있었던 투자자들도 고팍스를 믿고 기대를 사실 했죠. 기다려 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과적으로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건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만하다 싶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17일 날 그 JB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실명 계좌를 내줘도 좋다라고 안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당연히 고팍스는 이제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요. 금융위원회에다가 사전 접수까지 마쳤다라고 합니다. 네. 자, 원래 17일 날 금융위원회가 요구한 게 뭐냐면 만약에 니들이 원화 마켓을 못 하겠으면 코인 마켓만으로 운영하겠다고 신고를 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 프라이빗이라든지 이제 몇몇 네. 거래소들은 아예 우리는 코인 마켓만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신고를 마쳤어요. 그런데 그때 그 시점에 고팍스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이런 사전 접수를 받았으니까 이런 그 예약 동의서를 받았으니까 금융위에서 사전 접수를 한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24일까지 마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23일 날 전북은행 쪽에서 밤에 못 주겠다라고 연락이 네. 왔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고팍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사회에서까지 통과가 됐으니까. 하지만 막판에 뒤집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준혜 대표 말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매일같이 전주에 내려가서 죄송하다고 또 벌을 서는 추석 연을 보내면서 상실감이 컸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저도 봐서 그 구절이 좀 그쵸. 아마 계속 전주에 내려가서 뭔가 협상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인상적이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느끼는 상실감보다도 제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은 한국에서 고팍스 같이 하면 망한다. 는 수많은 업계 사람들과 투자자들의 말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팍스처럼 하면 망한다라고 했는데 정말 아니야. 나는 열심히 할 거야. 우리는 열심히 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알아주겠지, 또 그렇죠. 네, 진짜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비록 오늘 고팍스는 일시적으로 넘어졌지만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도 묵묵히 노력하면 성공하고 인정받을 수 있고 우리와 같은 근로 공동체도 생존할 수 있다고 아직 믿고 있습니다. 라면서 고팍스를 포기할 수 없다.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라고 이제 의지를 밝혔는데 진짜 잘 됐으면 하는데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는 사실 전북은행 쪽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한비코 같은 경우에는 광주은행, 지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은행과 계속 실명 계좌 발급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네. 막판에 다 엎어졌습니다. 네. 도대체 왜 엎어졌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은행들이 지금 실명 계좌를 안 내주는 상황에서 네. 연말까지 과연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 조금 네.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막판까지 노력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거래소 입장에서도 많이 힘들겠지만 또 투자자분들도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폐업한 거래소들이 생기면서 투자를 입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ISMS 인증조차 못 안 해서 받은, 네. 그 문을 닫은 36곳. 36곳이요. 여기는 그냥 이제 문을 닫는 거고요. 그야말로 이제 이런 데가 있었어? 싶은 거래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0억 정도, 44억 정도가 보관돼 있으니까 규모가 다 크진 않은데 이 25곳, 실명 계좌를 못 받은 25곳에 8월 말 기준으로 보관된 자금이 2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꽤 많죠. 네. 44억에 비하면 여기는 어쨌든 코인마켓으로만 영업을 계속 하고 있지만 가입자 수는 중복이긴 하지만 220만 명 정도 되고요. 네. 코인마켓으로 영업을 계속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많이 불편하겠죠. 이러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이게 만약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코인들 있잖아요. 이 코인들은 만약에 내가 이 25곳 거래소를 거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워낙 출금이 이제 막히니까 그럼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지라고 하면 그냥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업비트로 옮기면 됩니다. 네. 너무 간단해요, 이 문제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25곳 거래소, 예를 들어서 고팍스에만 상장된 코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고팍스에만 상장돼 있고 이른바 4대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된 코인들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이 코인들을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현금화할 수 있는 네. 방법은 사실 이 코인을 그 해당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이제 만든 다음에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업비트로 옮겨서 현금화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걸 팔아서 비트코인 한 다음에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또 팔고 타고 불편하죠. 가야겠네요. 네. 당연히 이 해당 거래소에만 상장된 소규모 코인들 같은 경우에 24일 날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가격이 네. 급락했어요. 왜냐하면 현금화 과정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 구조잖아요. 게다가 여기 매수세가 유입이 되려면 업비트라는 빵집에서 식빵 사와가지고 여기를 사야 되는 거잖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줄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급락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한 코인 중에 하나가요. 고팍스에서 거래되는 크레딧 코인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 코인이 사실 고팍스 거래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어요. 음. 근데 일단 그 실명 계좌를 못 받으면서 고팍스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25일 날 제가 토요일 기준으로 보니까 300만 달러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한 30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래량이. 네. 근데 그 가운데 크레딧 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 되더라고요. 20억.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이제 토요일 상황이었는데 일요일 상황을 보니까 더 줄었어요. 180만 달러. 아마 오늘 하면 더 줄었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급감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이제 특정 종목을 가지고 아마 제가 거래량이 그게 있는 이유는 이걸 팔아서 이제 나가려는 그런 수요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쉽지가 않은 상황이 계속 펼쳐질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이제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된 코인들이 있다면 그 코인에 투자하신다라고 하면요. 그 코인을 발행한 재단 쪽과 좀 긴밀하게 좀 소통을 하시면서 다른 거래소에 상장이 돼야지 네. 이게 유통 구조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계획은 있는지, 앞으로 가능성은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셔서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시면요. 빨리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 바꿔서 현금화하시는 게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서둘러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지만 특금법이 시행이 이제 이뤄지면서 제도권 안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좀 활기를 띠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특금법에 따라서 거래소가 정리되면서 활기를 뜰 것이다는 아니고요. 코인 시장의 활기는 비트코인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거래소보다도 네, 그렇죠? 거래소보다도요. 어차피 이른바 4대 거래소에 거래하는 게 거의 90%가 넘었어요. 우리 국내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4개가 남았다고 해서요. 사실 보통 투자자분들은 크게 타격을 이제 안 받으실 거예요. 무슨 6% 정도 네, 맞아요. 그렇죠? 거의 뭐 그 이제 독과점이다라고 싶을 정도인데 이제 앞으로 더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시장에 대한 관심은 비트코인 가격에 달렸다라는 거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코인 관련된 컨텐츠가 나오면 그 컨텐츠의 조회수도요.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으신가요? 가격이 오를 때 조회수가 잘 나오던가요? 오를 때 잘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굉장히 약간 가격이 예를 들어 5만 달러 정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고만 하다가 갑자기 이게 폭락하거나 폭등하거나 하면 거기서 또 조회수가 나옵니다. 빅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 보고요. 고란 기자의 코인 부심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특금법에 따른 이 실명 계좌 발급 여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를 한 해외처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특금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는 당연히 아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법에 보면은 역외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제6조에 보면 역외 조항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역외에 있더라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서 영향을 미치면 특금법 적용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이지만 해외 본사가 있지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하고 한국 투자자한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대상인 거예요.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서운 조항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법이 통과될 때는
이게 뭐 그렇게 뭐 되게 심각한 조항이냐 싶었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조항이었던 거예요. 파급력이 네, 어마어마한 맞습니다. 역의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모든 해외 거래소가 다 신고를 해야 되느냐는 아니고요. 신고 의무 대상에 보면은 해외 거래소 가운데 원화 결제, 한국어 홍보 마케팅, 한국어 서비스 지원 등 국내 이용자 대상 영업을 하는 곳이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정부가 파악한 해외 거래소 한 27곳 정도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종료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실제로 영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특근법 대상인지 아닌지는 차후에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만약에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했다라고 하면 불법이죠. 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벌금, 네. 5년 이하 징역. 근데 해외에 있으니까 사실 적발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정부는 국제 공조를 통해서 이들에 대한 처벌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사실 뭐 처벌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국제 공조를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핵심이 이거잖아요.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했나 안 했나 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되게 애매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게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그 해외 거래소의 대응책은 뭐였냐면요. 특근법에 따른 대응책이 뭐였냐면 한국어 서비스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삭제해버렸죠. 맞아요. 네.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콘텐츠가 있었거든요. 바이낸스 아카데미라고 해서요. 오. 이 이제 그 코인 관련된 여러 가지 그냥 기초적인 지식들을 굉장히 잘 정리를 해준 그런 이제 그 코너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보고서도 나오고요. 네. 다 영어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카데미를 이용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 이용을 할 수 있지만 그 영어를 네.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불편함이 아. 생겼고요. 이제 그 KRW 원화마켓 표시라든가 아니면 한국어 서비스 지원 다 사라졌습니다. 이런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FTX나 비트맥스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한국어 서비스를. 그러면서 자 우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장하고 네네네. 있는데 어쨌든 한글어를 삭제하고 원화 거래를 금지한 것이지 그래도 한국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바이낸스를 이용할 수는 있는 상황인 네, 거죠? 맞습니다. 근데 네. 바이낸스를 이제 계속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네. 이제 이들은 우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금융 당국이 보기에는 아니네, 영업하고 있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주관적이라서 제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두 가지 케이스를 보자면 일단 한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면 특근법 대상이 아니죠. 네. 그럼 지금과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모든 한국어 서비스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 게다가 이제 고객센터 같은 경우에 문의를 할 때도 예전에는 이제 한글로 문의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영어로 Hey, hi, how are you? I have some Nice problem. 뭐 weather 이렇게 해야 하면서.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해졌죠. 그러네요. 아마 영어 공부에 대한 열기가 다시 뜨겁게 살아오르지 않을까. 코인 불타오르지 공부와 않을까. 더불어서 영어 네, 공부까지 맞습니다. 해야 되는 형국이 이렇게 코인 시장이 됐습니다. 좋네요. 영어 공부까지 하고. 네. 좋아해야 되는 거지, 네, 그렇죠? 두 번째. 이게 이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 네. 그래서 특근법 대상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약간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네. 자, 신고 접수를 하지 않았죠. 근데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한다? 일단은 지금 정부 입장은 웹사이트 접속 차단 등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경 등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해서 외국 FIU,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국제 형사 사법 공조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처벌을. 자, 특근법 대상이 되면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대상인데도 신고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불법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처벌을 이제 한국이 하겠다는 거고요. 다만 해외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처벌하는 그 조항이 되게 실행되기가 사실 구조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하겠다고는 하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뭐지? 처벌한다? 어떡하지? 라고 네. 걱정하실 거예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근데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이 특근법이라는 것 자체가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법이 아니라요. 가상자산 사업자, 네. 그리고 이거 뭔가 금융 거래를 다루는 사업자, 은행들 이를 대상으로 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특근법 자체에 보면요. 이걸 이용하고 있는 개인들에 대한 처벌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접속이 만약에 차단됐다라고 하면요. 그 흔히들 많이 쓰는 게 IP를 이제 우회하거나 VPN을 써가지고 이른바 이제 우리가 이제 야동 이제 포르노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우회를 하시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우회해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불법 아니야? 나 처벌받으면 어떡하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개인은 특근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개인을 처벌하고 싶으면요 다른 법으로 처벌해야 되거든요. 특근법에는 해당 조항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근데 다른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뭐 다른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개인분들이 야 이제 바이낸스 이용 못하네?
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쓰는 방법으로 오해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다만 이제 금융당국은요, 분명히 아마 그렇게 할 텐데 제발 좀 우리 국민 여러분 신고된 거래소만 거래를 하세요. 왜냐하면 투자자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접속 차단 수준뿐만이 아니라 이제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코인을 못 보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맞을까요? 네. 이게 얘기가 약간 혼재돼서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애초에 그 특검법이라고 하는 데가 왜 개정이 됐냐면요. 그 국제 자금 세탁 방지기구 FATF에서 이 코인에 대한 것도 넣어라. 라고 네. 이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특검법을 바꾸면서 특검법 안에다가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한 겁니다. 그런데 이 FATF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래블 룰이라는 게 있어요. 네. 트래블 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해당된 자금이 만약에 내가 업비트에서 어딘가로 누가 보내려고 해요, 고객이. 네. 이 코인을. 그러면 이 업비트가 이 고객이 어디로 코인을 보내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트래블 룰이에요. 이게 과거에 이제 금융회사에서 될 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사람이 어딘가를 보낼 때도 금융회사로 보낼 거 아니에요. 네. 쉽게 말하면 제가 업비트에 있다가 바이낸스를 보낼 때 이 바이낸스가 거래소다, 금융회사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네.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코인에 되니까 약간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왜? 코인 자체가 P2P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게 해당 금융회사로 보내는 게 아니라 아니면 뭔가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체로 보내는 게 아니라 개인 지갑으로 보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개인 지갑을 그럼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되게 애매한 문제거든요. 어쨌든 간에 일단은 트래블 룰 관련돼 가지고요. 이 FIU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국내 거래소에서 바이낸스로 코인 입출금이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게 뭐냐면 특검법 감독규정 제28조가 있거든요. 요게 있는데 여기가 트래블 룰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없어요. 이 특검법 그 감독규정 28조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사이 코인 거래를 중개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네. 이게 뭐예요? 가상자산 사업자, 거래소는 내 고객과 업비트 고객과 다른 가상사업자, 바이낸스 고객 사이의 코인 거래를 중개할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못 보낸다는 얘기죠. 네. 근데 여기 예외가 있어요. 예외. 단. 상대가 국내나 해외에서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라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특검법에 따라서 신고 접수를 한 그 총 코인 마켓만 열려 있는 그 29곳 있잖아요. 네. 여기는 그냥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고 접수를 안 한 해외 거래소의 경우에는 이 특검법에 따르면 이 28조에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 조항 때문에 바로 그 오더북 공유가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외 조항이 안 되기 때문에 바이낸스로는 코인을 못 보내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규정이 트래블 룰에 반영이 되는지 여부가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안 나왔어요. 그리고 아직 관련 거래소들도 이게 구체적인 뭔가 지침이 없기 때문에 관련 공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정리를 하자면 일단 트래블 룰에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면요. 달라질 거 없습니다. 트래블 룰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요. 이제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코인을 못 보내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다만 트래블 룰이요. 내년 3월 25일 이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요. 뭐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요. 특검법이 됐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3월 25일 이전에 트래블 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고 트래블 룰과 관련된 뭔가 규칙이 제정이 되면 아마도 업비트나 국내 거래소에서 공지가 나올 거예요. 네. 공지가 나와서 자 이제부터는 해외 거래소와의 코인 간 거래가 불가능해지니 빨리 무슨 어떻게 조치를 취하세요라고 아마 공지가 나올 테니까요. 지금부터 뭐 안 된다, 막힌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다리면서 공지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월 25일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3월 25일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 네, 그렇습니다. 막히냐 안 막히냐인데 이제는 이제 막힐 수도 있고 안 막힐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막히게 된 상황이다, 트래블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해외 거래소에 있는 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옮기는 방법이 없냐라고 보면 있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개인 지갑을 활용하면 됩니다. 네. 예, 이게 아까 사업자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에서 제 메타마스크로 코인을 보낸 다음에 그 이더리움을 업비트로 다시 보내면 됩니다. 한 번 더 거쳐야 되죠.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제가 관련돼서 글을 썼더니 약간 지적이 나왔거든요. 개인 지갑은 트래블 대상이다 아니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요. 아직까지 개인 지갑에 대해서는 뭔가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되게 그레이 에어리아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국제 자금 세탁 방지기구 페데프에서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 지갑을 열어두면 자금 세탁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막잖아요. 이게 뭐냐? 이거 개인 재산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이 그 개인 지갑을 활용하는 수억 명의 사람들을 다 들여다본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그렇죠. 정보보호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뭐 여러 가지가 연결돼 네. 있기 때문에 페데프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 지갑과 관련된 문제는 아직까지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대응해야 되겠지만 현재 방법으로는 만약에 3월 25일 이후에 거래소 간 코인 이동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요. 일단은 개인 지갑을 통해서 이동할 수는 있고요. 개인 지갑과 관련된 뭔가 규칙이 나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선을 위협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중국발 규제가 있었기 때문이 맞습니다. 아닐까 싶은데 어떤 규제안이 나왔을까요?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네. 그냥 늘 하던 얘기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근데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더 강화됐다 이건 좀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 구속력과 규제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한층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제가 너무 웃기다기보다는 되게 심각한데요. 그 24일 날 중국 중앙은행인 그 인민은행이 낸 그 통지서를 보면은요. 가상화폐 거래가 야기하는 위험에 대한 제재와 처벌에 관한 통지 라는 곳인데 여기에 보면은 다 금지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은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간 거래, 암호화폐 간 거래를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예전에도 했었는데요. 또 한 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약간 이제 뭔가 더 강화됐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해외와 국내 상관없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근무하는 개인을 포함해 암호화폐 거래에 연관된 중국 내 거주자 혹은 서비스 제공자는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FTX라는 거래소가 있잖아요. 네. 뭐 약간 미국 거래소 약간 느낌이죠. 여기가 만약에 중국에 지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떤 중국인이 FTX 거래소를 이용하다가 적발이 됐어. 그러면 중국 공안 당국에서 그 FTX 지점에 있는 분을 소환을 합니다. 이리 와. 들어와가지고 기소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심각해진 거죠. 네. 이 부분이 사실 앞서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빗썸에 만약 관계자가 중국에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빗썸을 이용했다 중국인이 그러면 그 중국에 있는 빗썸 관계자는 아마 공안에 소환될 겁니다. 이런 식의 이제 상황이 펼쳐질수록 이제 강화된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범위가 또 어디냐면 기술 지원, 마케팅, 결제 관련 업무 종사자도 포함해서 다 들어갑니다. 영업하는 데뿐만 아니라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아마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이 포브스에 따르면 3시간 만에 9% 정도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떨어지면서 1,88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200조 정도의 시가총액이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이 타격을 받았는데 사실 저도 중국발 규제는 워낙에 자주 있는 펀드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더 강화된 내용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시장도 역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조치 후에 실제로 뭐 달라진 게 있을까요? 달라진 게 사실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좀 강화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조치에서 그러면 좀 뭔가 좀 달라진 게 그럼 정확히 뭐냐라고 보면은 야 거의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이게 지난번에는 7개 기관이 참여해서 단속을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는 밝힌 게 뭐냐면 인민은행을 포함해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 공안국, 국가인터넷정보단속국, 국가시장감독총국,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외환관리국 등 10개의 기관이 참여합니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끼는 게 뭐냐면 사법기관이에요. 최고인민검찰, 네, 검찰이라는 말이 공안국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이 들어가니까 야 이거 진짜 심각하네. 이거를 이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걸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걸 단순히 이제 뭔가 하지 말아라 수준이 아니라 금융 범죄다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여진 거고요. 그다음에 네. 규제 범위가 달라졌는데 이게 규제 범위를 어떻게 했냐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법인 및 개인으로 규정을 한 데 이어서 이 기준이 뭐냐? 네. 어떤 경우에 처벌을 하느냐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위반이라고 했어요. 미풍양속 위반이요. 네. 이거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위반은 도대체 어떻게 기준을 마련해서 이걸 어떻게 처벌할지는 정말 그야말로 그냥 마음입니다. 네. 야 너는 거래가 지금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위반을 했어라고 그냥 걸면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좀 무서운데요? 무섭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거래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너가 네. 이런 위험을 지고도 거래할래? 라는 이제 협박 정도로 읽히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뭘 하든지 다 불법으로 엮을 수 있는 거예요. 코인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아마 심각하게 반응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뭐 코에 걸면 코걸이, 뭐 귀에 걸면 음. 귀걸이가 될 수 있는 법안들이 좀 무서운 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달라진 게 뭐가 있냐라고 했는데요. 네. 이 사실 그 후옵이나 바이낸스나 기타 이제 거래소들이 우리는 중국인 이용자의 사용을 금지합니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그 전에도 금지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또 한 번 그냥 금지하겠다고 이제 자기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몇 거래소 같은 경우에 아예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를 하겠다라고 밝힌 것도 있고요. 그 홍콩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사법 영향이 미치는 곳이잖아요. 본사를 홍콩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라고 밝힌 거래소도 나오고 어쨌든 여파가 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네. 어쨌든 근데 또 개인 간의 거래를 직접적으로 막지 않는 이상은 또 크게 다를까 싶긴 네.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바로 이제 보시나요? 시장에서 나오는 의견인데요. 이게 그 2014년부터 그냥 계속 금지해 왔어요. 금융기관 간 거래는. 이번에도 보면은요. 그 암호화폐 소유 및 거래의 자유, 이 시민의 이걸 금지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진 게 없다. 네. 이게 결국은 뭐 그냥 예전에 나왔던 거에 결국 이제 반복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게 중국발 규제의 경우에도요. 중국발 규제가 나왔어요. 시장에 단기적으로 충격이 옵니다. 떨어져요. 근데 네. 다시 더 올라요. 그거보다. 또 충격이 와요. 그럼 또 떨어졌다가 다시 더 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그렇게 크게 뭐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의견이 좀 네.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워낙에 이 중국에서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도 어떨지 궁금한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바이더딥. 아, 떨어졌을 때 더 사라라고 해가지고요. 역시. 그 뭐 노보그라츠 같은 경우에는 네. 아우 걱정하지 마. 지금 하락장을 이용해서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존에 왔었던 이 흐름들을 보면 중국발 규제가 나오면 일단 시장이 반응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더 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규제 역시 더군다나 뭐 크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걱정하지 말아라. 바이더 딥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 패투미 미국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분 이제 친암호화폐 성향의 의원인데 오히려 잘 됐다. 오히려 좋아. 네. 이번 기회에 암호화폐 주도권을 미국이 확실히 갖고 올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번째 이슈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산업에 대한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거래소들이 가장 요즘에 신경 쓰는 업무가 대관이라고 하는데 대관 업무가 어떤 건가요? 대관이라고 그래서 무슨 강당 빌리고 네, 막 이런 건 줄 빌리나? 알았어요. 네, 제 그렇죠. 어렸을 때는 이 대관이 뭐냐면요. 그 기관, 정부 기관 할 때 그 아. 관과 뭐뭐한 대한 이런 거 하면서 정부 기관을 상대하는 업무를 하는 걸 대관 업무라고 합니다. 네.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로비스트 뭐 약간 이런 느낌과 관련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뭔가 그 어떤 규제가 만들어져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영향이 미칠 것 같으면 이 규제를 조금 더 자기 사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열심히 로비하고 열심히 이제 우리의 논리를 이제 설파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대관 업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네, 업계에서도 감독 당국 규제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싶은데 맞아요. 맞을까요? 그래서 이제 대관 네. 업무를 보니까 요새 최근 들어서 그 이제 대관 업무를 했던 분들을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유치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이른바 그 KYC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로 누구를 임명했냐면 골드만삭스, JP 모건, BOA 같은 데서 엄청나게 업력을 쌓아온 자금 세탁 방지 전문가를 영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인력을 좀 확충하고 있거든요. 한 350명 정도를 신규 채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무려 24명을 대관 업무 담당자로 채용을 하겠다라고 네. 이제 밝혔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이제 그 컴플라이언스 팀 역량 강화를 이제 주요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무려 24명 정도를 사실 대관 업무가 메이저 업무가 아니에요. 네. 살짝 있는 거거든요. 근데 24명이면 거의 한 7%이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규로 채용하겠다라고 밝힌 거니까 대관 업무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쨌든 이제 규제권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지금 거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가 네.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FTX. 네. 여기가 좀 몰랐는데 본사가 홍콩에 있었대요. 아,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같은 경우 분위기가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바하마로 아예 본사를 이전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하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국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요, 굉장히 친암호화폐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워라. 라고 이제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하마에다 등록을 하고서 지금 사업을 이제 합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특검법에 대응해서 한국어 서비스를 없애버렸잖아요. 네. 그 비슷하게 호주에서는 지금 현재 선물 거래 이걸 이제 그 개인을 이제 못하게 이제 막았습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 호주 대상은 이제 선물 거래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 막아버리는 식으로 해서요. 각국의 규제에 맞춰서 뭔가 거래소들이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 선물 금지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사용자는 아예 그냥 막아버리든지 중국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권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암호화폐 업계에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 싶었던 이 SEC 위원장이 엑스맨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네. 있고 또 새로 선임되는 통화감독청장은 아예 뭐 반암호화폐 인사다라고 하는데 암호화폐 시장 괜찮을까요? 아 이게 진짜 엑스맨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네. 근데 마음은 이해합니다. 투자자 보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근데 이분이 그 이제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하면서요 한 발언이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도박판의 카드에 비유했어요. 너무 발언이 그렇죠. 좀 세게 나가시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계속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근데 이러면서 이분이 또 한마디 하긴 하셨어요. 나는 암호화폐 부정론자 혹은 미니멀리스트는 아니다. 다만 암호화폐가 의회가 제시한 투자자 보호 체제 안에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요.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계속 아마 이걸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울타리 안에 딱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는 뭔가 친암호화폐적인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 상당히 조금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새로 임명된 그 마이클 쉬라는 분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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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암호화폐를 가리켜서 황철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이게 이제 색깔이 황색이에요. 그래서 금과 혼동하기 쉬운데 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암호화폐다. 규제되지 않은 디지털 아. 자산의 환경적 특성이 2008년 금융위기를 연상시킨다라면서 굉장히 약간 반암호화폐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입장이 어떻게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되는데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트위터에서 비트코인 후원금 기능을 도입한다라고 하는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트위터에 보면은요, 여기 이제 후원 기능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유튜브 이용할 때 슈퍼챗 누르면 바로 이제 네.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그 수수료를 진짜 완전히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낮춘 그런 기술이 있잖아요. 그걸 네. 이용해가지고 트위터에다가 이걸 딱 누르면 내 지갑에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내가 후원하고 싶은 사람의 지갑으로 바로 비트코인 이동하는 겁니다. 그냥 클릭 한 번이면 네. 수수료가 거의 없이. 수수료도 거의 없이요. 네네. 오, 여기에 대한 좀 외부 평가는 어떤가요? 뭐 상당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서 이게 아마 그 굉장히 근데 제가 이제 후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후원이 아니라요. 그냥 내가 우리 앵커님한테 돈을 보내고 싶어요. 10만 송금. 원을. 송금하고 싶으면 10만 원을 보낼 때 제가 비트코인을 이용하면은 그냥 그 트위터에서 우리 앵커님 계정으로 그냥 클릭 딱 한 번 하면은 10만 원이 바로 송금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러니까 이게 송금 기능을 담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혹자는 평가하기에 웨스턴 유니언의 거래 그 처리 금액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 같다. 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간편할 것 같고 맞아요.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굉장히 믿음이 강한 그 마이클 셀러, 마이클 네. 스트래터지 CEO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글로벌 결제의 미래다라는 이제 평가까지 내렸습니다.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네. 그래서인지 뭐 돈나무 언니, 네. 아크인베스트먼트의 돈나무 언니도 비중을 늘렸대요. 네. 트위터 네, 주식을 더 맞아요. 샀다라고 하는데 이런 이유에서였을까요? 네, 이래서 트위터 주식 83만 주 정도 한 5,500만 달러, 우리가 돈 한 600억 정도를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이게 뭐냐? 아크가 투자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혁신 산업이잖아요. 네. 파괴적 혁신. 트위터가 바로 파괴적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해서 투자 비중을 늘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이슈를 살펴봤는데 사실 저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좀 가장 걱정이 됐던 이슈는 아무래도 헝다그룹 이슈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3번째 이슈로 또 중국발 규제를 다루기도 했는데 이 헝다그룹 이슈 암호화폐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사실 네. 헝다 이슈가요.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자산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이슈 그 리스크 자체가 좀 줄었는데요. 처음에 이슈가 터졌을 때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이거 중국판 리먼 아니야? 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중국판 리먼이라기보다는 그냥 중국 내부의 로컬의 문제다라는 식으로 평가가 바뀌었어요. 실제로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FOMC 끝나고 기자회견하면서 헝다 문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그건 중국이 알아서 할 문제다. 미국까지 위기가 전이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이 시장 경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기준에서 판단하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통제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그렇기 때문에 헝다그룹 문제를 자기들이 만약에 감당이 안 될 정도다라고 하면 파산을 안 시킬 거예요. 그런데 파산을 유도하면서 자기들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게 철저한 관리 하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시스템 위기로까지 번진다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사실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왔고요. 네. 네, 사실 이 헝다그룹 파산만이 아니라 만약에 파산을 하게 됐을 때에 줄파산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는 상황이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보는 건데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네네. 로컬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신 거예요. 공산당이 철저히 네. 통제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일정들이 좀 있잖아요. 저희가 어떤 걸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29일 날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를 한 500억 정도를 더 내야 되는 일정이 오거든요. 그 23일 정도가 이제 그 넘겼고 29일 또 오고 있는데 네, 별일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네. 그러면 좀 지켜보면서 네, 지켜보는 건 맞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좀 우왕좌왕 횡보하고 또 올랐다가 빠지고 이런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 요즘 투자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아, 네. 제가 너무 약간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와서 근데 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플랜 B라고 아시죠? 네. 그 비트코인 가격을 진짜 쪽집게처럼 맞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야 9월은 그냥 보내버리고 10월을 기다리자라고 했어요. 네. 그 판에 따르면 9월은 조금 약세장이 연출되고요. 이제 10월 들어서부터는 이 친구가 예상한 가격은 비트코인 6만 3천 달러. 아, 네. 연말에는 10만 달러, 100만 달러를 이제 돌파를 합니다. 네. 10만 달러 돌파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우리 플랜 B의 예측을 믿어보면서 바이 더 딥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요.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결국 작은 굴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당장에는 뭐 30K 뭐 그 아래 그 혹은 그 근처까지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은 저도 그렇고 기자님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네. 시장 투자를 하시지 말아야 돼요. 그냥 다른 좋은 투자 자산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플랜 B의 입장을 좀 믿는 편인데 왜냐하면은 6월에 예측을 했는데 그 입장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고 일단 6월부터 9월까지는 맞췄거든요. 지금 현재 43K지만 10월에 가자라는 말을 저도 개인적으로 믿고 또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지금 상황에서 마음이 좀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네. 것 같아요. 아직 10월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것도 맞고 그다음에 뭐 약간 막연한 낙관론 때문에 가자라고 외칠 수 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관리가 동반이 돼야 돼요. 지금은 그냥 무작정 오르는 그 코로나19 이후 3월 달에 지난해 3월 이후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미 가격이 충분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5가지 이슈들 모두 좀 큰 이슈들이었습니다. 거래소 관련된 악재는 좀 해소됐다. 이렇게 일단은 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뭐 아무 정리가 네. 된 거니까요. 네, 다만 이렇게 약간 이른바 잡코인, 시가총액 작은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래소 이슈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다뤘던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좀 새로운 암호화폐 시장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중국발 규제 이슈 관련해서도 새로운 내용은 그렇게 크게 새롭지 않았다. 뭐 더 강화된 내용은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놀랄만한 악재는 아니었다라고 받아들여지고 그렇지만 항상 이 시장 자체가 워낙에 언제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반면에 기쁜 소식들도 있었잖아요. 오늘 뭐 트위터에서 결제를 도입한다, 네네네. 송금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슈들도 있으니까 항상 언제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리스크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